박광일 역사작가와 한 달에 한 번 잊으면 안 되는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 월간 역사 시간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예, 당초에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4.3하고 좀 가까웠을 때 모시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피해서 한 주가 좀 밀리게 됐습니다. 네. 예, 제주 4.3 사건 77주기였는데요. 4.3 사건. 이 사건을 뭐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뭐 자주 언론에도 언급이 되고 또 이게 이제 뭐 이념 논쟁으로 굉장히 많이 또 언론에도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4.3 사건 자체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면은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전쟁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대한민국에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4.3 사건 하면은 교과서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는 또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요. 개요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1948년 4월 3일 그러니까 무장대가 처음 봉기를 합니다. 남로당의 무장대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사건이 7년 7개월 54년 9월 21일까지 한라산의 금종령이 풀어질 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제주도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요. 당시 제주도 인구 전체 인구의 한 9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일 지역에서 또 단일 시간에 그것도 7년 7개월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8년 가을부터 49년 봄까지가 굉장히 많은 학살이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무엇보다도 폐쇄적인 섬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또 제주도 사람들이 입으로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사건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4.3에 접근하는 것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조금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로당하고 이제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게 레드 컴플렉스 이제 빨갱이 이거 언급하면은 빨갱이 아니야? 뭐 빨갱이 가족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특히 이제 금기 시대다 보니까 또 말도 못했는데 전체 제주도민의 10%면은 한 집 건너 아니면 친척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뭐 모든 제주도민이 다 이 관련이 돼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많은 뭐 4.3 관계자 또는 뭐 거기에 있는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4.3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 집 아니어도 옆집이고 옆집 아니면 또 친척집이고. 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4.3을 꺼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무장대 숫자는 최소 수백 명에서 많아봐야 수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무장대를 이끌었던 김달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중간에 또 북한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념의 어떤 색깔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흐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당시 무장대가 주장했던 주장들을 보면은 사회주의적인 성격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50단선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친일 부역자 처단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당시에 초기에 남로당이 개입되어 있었고 또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념으로 이 시대의 희생자들을 어떻게 보면 도배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제 차분히 하나씩 훑어볼 텐데 4.3 사건을 다룬 어떤 작품들 뭐 영상 작품이나 이런 것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유명한가요? 네, 최근에 이제 목소리들이라고 해서 이제 독립영화처럼 이제 각 지역에서 극장에서 이제 같이 보자라고 해서 100개 이상의 스크린이 지난주에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이전에 이제 4.3을 육지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알렸던 거는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이제 드라마 보시면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에서는 삼촌 그러면은 뭐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어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친한 분은 다 삼촌이라고 해녀 삼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4.3 당시 비극이었던 북촌리에서 일어났던
있었던 어떤 배경을 이제 육지에 소개한 것이었고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강요배 화백의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종민 기자, 재민일보의 기자의 어떤 르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그 진상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거는 1987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본격적인 접근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체로 90년대 이후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바로 예. 이제 정부의 의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과거 사건 중에서는 비교적 드물게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다음에 사과라고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원수 차원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4.3 추념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4.3은 더 이상 이제 거스릴 수 없는 역사의 비극으로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사건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4.3 당시 가장 잔인한 행동을 보였던 서북 청년의 예. 깃발을 단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타나거나 또 4.3 평화 기념관 행사에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들을 요즘에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4.3의 상징이라면 이제 동백꽃이 이제 많이 되는데 그래서 배지도 이제 동백꽃을 이제 국회의원들도 달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만 달면은 이제 빨갱이다. 막 이런 공격도 있고 좌익이다. 뭐 그래가지고 또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랑의 열매 이 배지도 빨간색으로 좀 모양이 다른데 사랑의 열매 보고 이제 좌익이다 이거 달고 나서 그래서 아니 뭐 보수도 달았다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뭐 좀 해프닝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동백꽃 배지 같은 경우가 또 디자인이 워낙에 예쁘기도 해서 예. 그게 이제 수십만 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배포가 됐고요. 아마 이제 TV 생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우원식 의장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계엄을 해제 선언을 할 때 그때 동백꽃 배지 예. 달고 계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어도 4.3은 어떻게 보면 논란,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걸 이제 계속 외부에서 이제 트집을 잡아서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를 이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4.3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논쟁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잔인한 일인가라는 예.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계를 1940년대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 이제 1948년 4월 3일에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그 전해부터 어떤 조짐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4.3 사건은 이제 그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좀 특수한 상황들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운형 선생이 이제 준비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위원회 개편이 되면서 자치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발현됐고 또 비교적 이제 그 광복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들, 청년들이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 급에서 이제 학교도 만들면서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해 나갔는데 그런데 제주도가 처한 위치가 다른 육지하고는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육지 같은 경우는 9월 9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지 중장이 아베 노부유키로부터 항복을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제주도는 거의 한 달 뒤인 9월 28일 날 도야마 중장이 이제 그 미군에게 항복을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에 그 좁은 섬에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5만 8천 명에서 6만 5천 명 정도의 일본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서울에 주둔했던 숫자보다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뭐 한 25만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제 주둔을 해당하는 했었던 거죠. 군인이 있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예. 이렇게 군인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제가 패망 직전에 미군이 어디로 일본 본토로 쳐들어올까를 여러 가지 그 플랜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도 파견하고 제주도민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부역을 동원해서 이제 군사기지화 시켰는데 광복 이후에 그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군인들을 일단은 철수하는 거는 별도로 해야 돼서 그래서 육지와 다르게 여기선 또 한 번의 항복 조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아, 6만 명이나 일본으로 갔다고요? 네. 그런데 그 인구의 상당수가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45년, 4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흉년이 그 평년작의 보리 농사의 30%밖에 안 됩니다. 수확량이. 예. 그러니까 급격한 식량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미 군정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식량을 수집할 테니까 식량을 지금 외부로 반출하지 마라라고 해서 오히려 식량 배급 정책을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이게 뭐냐. 지금 미 군정이 왔으면 일제강점기보다 나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거는 더 어려워졌다. 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 군정으로 볼 때는 육지에서 식량을 가져와서 제주도에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식량을 수집해서 육지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뭔가 뜻을 명확하게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1947년 3월 1일 3.1점을 기념해서 지금 이제 관덕정이라고 예. 제주목 관아의 핵심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주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려 3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시작하는데 이 시위에 사실은 뭐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식량 문제, 그다음에 미군정 또 친일파 처단 뭐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겁을 먹었던 경찰 또는 과잉 반응을 한 경찰이 발포를 해서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니. 구경하던 사람이. 아니 아무리 그 시대가 좀 혼란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이렇게 사망을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고 좀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한 게 아니라 구경하던 예를 들어 뭐 청년 그다음에 아주머니가 이제 죽게 되는 또 어린이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거 진상규명해라. 이거는 미 군정이 책임지고 어떻게 보면 책임자를 찾아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 제주도 총파업이 유례가 없는 총파업이었는데요. 도지사, 경찰까지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민이 모두 총파업에 들어간 거였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 군정이 왜 육지하고 다르게 제주도에선 이런 식의 파업이지? 라고 하면서 이 파업을 일단 분쇄하자. 라고 하면서 이른바 도지사를 제주도 사람에서 육지 사람으로 바꾸게 되고요. 더불어서 제주도 출신의 경찰들 중에서 파업에 동조했던 수십 명을 일단은 내쫓고 예. 그리고 육지에서 응원 경찰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치안 유지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당시 월남했던 서북청년회 청년들을 제주도에 투입을 해서 그러면서 47년 3월부터 48년 봄까지 이른바 제주도 사람들 중에서 파업 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감옥 안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이제 갇히게 되고 마지막 45년 그 48년 한 3월 4월쯤에는 청년 3명이 직결 처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 사람들이 볼 때 와 우리 지금 탄압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남로당 일부 모험주의자 김달삼을 중심으로 했던 모험주의자가 그럼 우리 봉기를 일으키자라고 해서 1948년 4월 3일 수백 명의 무장대가 봉기를 일으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4.3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섬이라는 좀 특수성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일단은 민관이 같이 파업을 했다라는 거는 그 파업에 대해서 많은 그 도민들은 정당성을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파업이라는 게 생존투쟁이었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일단. 그렇죠. 예, 그렇고 또 이제 한 집 건너 한 집을 다 아는.
이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발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특수성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워낙 또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였고 뭐 이제 좌익과 우익의 대립도 북한과 남한 근데 아직 뭐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본 미군정이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 여기에서 잘못 흔들리면은 이 남조선이 다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좀 일종의 좀 강경대 정책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너무 뼈아픈 오판을 해가지고 이게 좀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볼 때는 그 한반도 자체를 좀 가볍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너무나 가볍게 봤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약간의 이제 뭐 동아시아에서 약간의 사람이 죽는 것 정도, 그러니까 인종주의가 여기에 또 발현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강력하게 진압을 해서 좀 몇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이념, 특히 이제 붉은 섬,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발현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압 작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혹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좀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아까 모험주의라고 좌익 모험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무장투쟁을 한다고 해도 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성립 불가능한 어떤 투쟁 방식이었었고 나중에 이거는 비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대 역시 어느 순간 진행되면서 이거 뭔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그 초기에 그 무장대를 진압하러 왔던 김익렬 연대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평화안을 합의하는 과정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합의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익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 무장대는 무장대대로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온건한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토벌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되고 강경한 토벌을 펼칠 존재들로 이 제주도가 꽉 차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나무 다리에 서서 또 한편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생존을 어떻게 보면은 염두에 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큰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48년 4월 3일에 남로단 무장대가 봉기를 하면서 이거가 이제 4.3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게 여기에서 기원을 한 건데 이미 앞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과 모순이 이제 쌓인 게 폭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48년, 49년에 집중적으로 민간인 피해자가 이제 발생을 했다면서 좀 어떤 식으로 이게 그럼 사건이 전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오라리 방화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평화 조약이 깨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김익렬 연대장이라고 하는 구연대에서는 이 무장대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처를 해줄 테니까 다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조치를 따르고 그다음에 며칠 동안 서로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우익 세력이 오라리라고 하는 마을에 좌익이라고 추정되는 집들의 방화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미 군정에서는 이걸 좌익의 방화라고 봤던 거예요. 예. 그러면은 협상은 깨졌으니까 김익렬 연대장은 빠져라라고 하면서 새롭게 여기에 이제 그 육지에서 이제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파견하려고 했던 게 여수 순천에 있었던 14연대입니다. 근데 14연대가 거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순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일단 여수 순천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계엄령이 제주도로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는 계엄령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토벌 작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작전권,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 행정, 군사권을 모두 군인이 가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8년 가을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때 이제 그 미군 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치명적인 뭔가
문제를 또 이 제주에서 만들어냅니다. 바로 뭐냐면 당시 200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제주도가 총 3개 선거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중에 3개 선거구 중에서 이 2개 선거구가 이른바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헌 의원이 처음에는 198명입니다. 아, 그 다음에 1년 뒤에 2명을 더 뽑아서 200명을 채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군정으로 볼 땐 또 방금 수립했던 대한민국 정부로 볼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타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통을 이어받았던 이승만 정부 역시 강력한 토벌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이제 송효찬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토벌 작전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토벌 작전의 핵심 뭐냐면 해안선으로부터 5km까지만 안전한 곳이고 예. 그 밖은 모두 적지로 파악한다. 아, 잠깐만요. 해안선으로부터 5km 그냥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평지에 좀 평평한 데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네. 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경사가 진 쪽으로 올라가면은 전부 다 빨치산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주고 내려와라. 항복해라. 예. 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통보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뭐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명령이나 통보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한편으로는 제주도 그 중산간 마을이 2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개 넘는 마을이 내가 저기서 살지 어디서 사냐. 아니 평생을 거기서 대대손손 살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읍 마을도 그 영역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포고령이라는 것에 또 무게감을 당시 못 느낀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를 설마 죽이기까지? 죽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수의 숫자가 남게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5km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른바 토벌대 또는 무장대 또는 무장대와 연결된 세력으로 보면서 일종의 예. 이제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면은 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제 희생될 수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왜 그렇게 많이 죽었나를 지금 잘 몰랐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 소위 말해서 좌익 빨갱이로 봤다고 하고 그거를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일단 한두 명씩 죽이기 시작하고 이게 피해 학살로 이어진다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이 제주도 그 내륙에는 정말로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졌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그 토벌대의 대부분 주요 세력이 육지에서 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이념의 문제, 타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그리고 유명한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예. 근데 이거를 육지 사람들이 들으면 뭐 내가 속았나? 그런데 원래 이 말이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3 당시에 내가 경찰이거나 응원 경찰이거나 아니면 토벌대의 군인으로 갔거나 서북청년회로 갔는데 현지 제주도에서 말을 합니다. 말이 잘 못 알아듣겠다면은. 대화가 잘 안 됐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불신, 때에 따라서 공포감. 이 또 증폭작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스커뮤니케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말로 서로 얘기를 한다면 예.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의심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조선시대에 출入금지령이라 그래서 인조부터 순전년까지 200년 동안 제주도 사람 못 나오게 했습니다. 육지로. 예. 그러니까 제주도 말이 또 고착화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됐던 것들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4.3에서 48년, 49년, 50년 사이에 또 토벌대 그다음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그러니까 이게 육지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주도 사람의 시선으로 봐야지 이게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억울한 면도 분명히 나타나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3의 어떤 배경 그리고 진행 상황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억울한 희생자가 나왔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얘기만 들어도 좀 가슴이 좀 갑갑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이 우연을 또 겹치면 그게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1차 세계대전도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네. 이제 뭐 황태자가 살해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세계대전까지 갈 일인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전쟁에 휘말렸듯이 제주 4.3 사건도 외지인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서 또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서로 좀 적대시하고 그때 또 이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또 단독 정부 반대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또 이제 48년이죠. 48년 이제 단독 정부 수립된 이후에 뭔가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이런 모습까지 겹쳐지면서 이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또 꼭 이제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와서 같이 이제 학살에 지금 가담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북청년회, 보통 이제 서북청년 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 당시에는 서북청년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고요. 본격적인 4.3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47년에 이미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서북청년회는 민간인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군대에 편제가 돼서 이제 토벌대의 일부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이제 이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싫어서 남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여기 제주도에 떨어질 때 뭐라고 들었냐면 여기는 지금 붉은 섬이다. 그러니까 빨갱이의 섬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나를 쫓아낸 사람들하고 같은 세력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필터를 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태도가 훨씬 더 잔인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4.3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제 무장대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지키려고 했던 어떤 제주도 사람들로 볼 때는 또 이들을 공격하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그 보복 공격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순이 삼천의 무대가 됐던 게 왜 북촌인가라고 하는데 이 북촌에서 일어났던 학살만큼 잔인했던 학살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촌 국민학교 안에 운동장에다가 인근의 마을 사람 남자 그다음에 뭐 좀 어린 아이 중에서 좀 나이 많은 아이들을 한 1,000명을 부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무장대랑 연결된,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무장대가 있고 어느 집안에 무장대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김개똥 이름 불렀는데 동명 이인입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일어나면은 확인하지 않고 죽입니다. 그래서 강요배 화백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독특한 이름으로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왜냐하면 이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예비검속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있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거든요. 예. 이름만 같아도 또 이름이 비슷해도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는 가족을 대신 죽입니다. 그래서 대리 살해라는 의미로 대살이 예.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데요. 하루에만 400명이 하루에 400명이요? 1,000명을 불러다 놓고 400명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이 삼촌 무대가 됐던 가면은 그 기념관이 북촌 기념관이 있고 예. 거기 이제 너분송이라고 해서 그때 유해 중에 일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안장한 곳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묻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 아이조차도 그러니까 어른들을 다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어른이 없으면은 예. 그럼 너도 나중에 나한테 보복할 거 아니냐 라는 의미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문명화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거꾸로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또 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럼 처음부터 살인마였는가. 결국은 뭔가 이념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최악으로 몰아 넣었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 살인마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그 사람이 내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절박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장면을 회피하는 학습이 필요한데 예.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학습이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절박한 순간에
회피했던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군인들 중에서 이제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그렇죠. 예, 따를 수 없다. 이렇게 거부했던.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시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처지의 사람으로 때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애도를 하고 꼭 살펴야겠지만 죽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상계엄을 이제 군인들이 이 문제점을 가지고 뭐 국회로 간 군인들이라든지 선관위로 간 사람들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안 되겠다라고 한 거는 사실은 45년 가까이 민주주의가 지속됐고 그거를 그렇습니다. 학습을 하고 교육도 받고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거지. 그냥 해방된 지 계속 이제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되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좌익과 우익은 싸우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백색 테러 적색 테러 나오고 있고 사람 죽는 건 뭐 다반사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저쪽 아무리 진영이 다르거나 생각이 달라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체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 과거의 희생자 그다음에 진상규명이 단순히 그 어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에 우리가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바로 그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가운데 조금 더 참혹한 처지에 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민보단에 들어갔던 제주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보단이요? 네. 이거는 많이 안 들어봤는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이게 뭔가요? 민보단이라는 말은 이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토벌대의 일종의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어떤 부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토벌대를 도와주는 제주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립적인 제주도 사람도 있으나 예. 한편으로는 이 제주도는 중립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 중에서 난 대한국민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공산주의자를 싫어한다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을 했어야 됐거든요. 나의 순수함, 나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오히려 토벌에 참여했다. 그렇죠. 이제 토벌에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 민보단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 예를 들어서 길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식량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좀 드물긴 하지만 그 당시 토벌대가 쌓았던 성이 있습니다. 예. 주둔소라는 게 몇 개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주둔소를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토벌대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혹시 우리를 무장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식량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제주도는 여러 면에서 사실은 제주도 사람들이 토벌대만큼 무서웠던 게 먹을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또 민보단이 구해 와야 되는데 그걸 구해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른바 충성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마을과 마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 저 마을을 불에 태우고 소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토벌대가 볼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직접 죽이는 게 부담스러울 때 민보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민보단으로 볼 때는 머뭇거리면 그러면 이 사람 혹시 무장대랑 연결된 산 사람들하고 연결된 사람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현상이 나타났으니 제주도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민보단 안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신다면은 이게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뭐 그냥 경찰이 또는 뭐 군인이 또는 네. 뭐 공비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타자화시킬 수 있는데 가해자를 여기서는 가해자를 타자화시키는 게 때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또 4.3 사건이 갖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비극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집 건너 한 집에 사망자와 피해자가 났다라면은 두 집 건너는 민보단이 있어서 그렇죠. 또 이제 가해자로 이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이후에 그 마을의 이 공동체에서의 갈등은 수십 년에 이어졌겠네. 우리 뭐 삼촌을 죽인 뭐 그렇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반목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학살이 끝난 이후에도 이 완전히 이 공동체가 거의 파괴 수준에 이르렀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나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면서 버텨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4.3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주도 내부에서 이제 현기영 선생이 꺼내기 전까지는 육지에서는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일부 연구자들을 빼놓고는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예. 이제 꺼내고 나니까 이제 이게 때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현기영 선생은 잡혀가서 중정에 가서 굉장히 큰 고초를 겪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꺼내서 다시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왜 이분들이 좀 무뚝뚝하시지? 말씀을 잘 안 하시지?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가끔 가다 보면은 제주 사람하고 육지 사람,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제주 사람하고 육지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보통 우리 뭐 거제, 진도, 남해 이런 섬에 갔을 때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예.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이게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서 속상해서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게 또 이 사건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48년 4월 3일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됐고 네. 이제 한라산의 금족령이 해제된 게 1954년 9월 21일이고 네. 57년에 마지막 무장대원이 체포가 됐으니까 네.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예. 그리고 제주도 안에서는 누구도 4.3을 말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하면은 가해자는 가해자로서 말을 못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연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연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는 거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피해자라는 얘기조차도 못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몸이 상처를 입었거나 부상을 예. 입은 상황에서라도 그냥 그 상처는 내 거, 부상은 내 거. 그다음에 속이 뭐 이렇게 답답해, 뭔가 가족들이 뭐 내 앞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게 제주도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봉기를 일으켰던 남로당과 그 이제 무장봉기 그 대장 같은 경우에는 월북을 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김달삼은 월북을 했습니다. 이게 해주로. 왜 그러면은 좀 되게 뭐라고 할까 무책임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고는 본인이 치고 월북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던 세력을 이제 규합해서 무장대를 이끌었던 게 이제 이덕구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덕구도 나중에 이제 관덕정에서 잡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장대의 숫자도 굉장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초반에 이제 무장대가 뭔가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후반부에는 밀려가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갔던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계속 안 좋은 방향이 안 좋은 것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희생자를 점점점 키워냈던 방식.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념하고 상관없지만 중앙에서 바라볼 때 또 육지에서 바라볼 때는 계속 이념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출신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병대에 자원을 합니다. 해병대요? 네. 그래서 여성 해병대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제주도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역시 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증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25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때 학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요 시찰 인물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잡혀와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예. 이걸 육지 전체에서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보지만 제주도에서는 예비 검속으로, 그러니까 4.3과 연결된 예비 검속으로 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 제주도 이제 가면은 100개가 넘는 무덤이 있는데 시신을 찾았는데
후손들이 누가 우리 조상 무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할아버지는 백이지만 후손은 하나다. 그래서 백조일손이라고 하는 무덤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남아 있기도 한 곳이 또 제주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정 사망자만 한 3만 명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조상 묘를 이제 제대로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사망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섞여 있고 이거가 이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고 뭐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특히 정치권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87년 이후에 그 5.18과 더불어서 4.3 사건이 드디어 이제 정치인들 입에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4.3 당시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한 15,000분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5,000분 정도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더 많은 10,000명이나 15,000명 정도는 아직 찾지는 못했으나 그 당시 이제 상황들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또 한편으로 그 당시 이념이라고 하는 진짜로 아주 얇은 그 무게에 억눌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4.3 사건을 한 번만 들여다보면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4.3을 끄집어냈던 게 유월항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월항쟁이 아니었으면 4.3은 사실은 계속 잠들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끄집어냈는데 이제는 유월항쟁이 이제 4.3에 좀 기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이때 제주도에서 이런 무자비한 학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계엄령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계엄령의 무서움을 5.18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4.3도 충분히 그렇네요. 얘기할 수가 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도리를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큰 잘못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경계를 주는 것도 또 4.3이라고 보기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국가 원수들도 이제 4.3 추념식에 참여를 해서 그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어떤 지나왔던 궤적대로 가면 되는데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현재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역사를 왜곡했다고 처벌하기보다는 저는 반인륜 범죄의 개념으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3, 5.18, 6월 이런 것들을 각각의 역사로 묻게 되면 이건 영구 영역을 건드리는 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대략의 흐름들이 결국은 인륜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독일의 반나치 예. 형법처럼 그러니까 이제 반인륜 범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향후에 또 다른 사람을 상하거나 죽이게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금지를 하자. 예. 이런 방향들이 이제 4.3 그래서 5.18 그다음에 6월 그다음에 4.19까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 예전에 후보 시절에 유세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4.3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좀 굉장히 태도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뭔가 태도 그다음에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예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또 4.3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월 달에 이제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 또는 뭐 여러 공직에 있는 분들 보면 여야 또는 뭐 어떤 생각의 차이를 막론하고 이 그 동백꽃 배지를 이제 이렇게 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4.3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픈 만큼 또 이제 뭐 한강 작가의 소설도 있기도 하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영화도 또 그 뭐 정정 감독님이 또 만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뭐 지슬이라든지 이런 이름 영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시려고 하는 노력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한국사에 특히 이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정말로 큰
어떤 뭐 상처였고 그게 이제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다라고 하지만 이 4.3 사건은 사망자 수로는 보나 좀 피해자나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더 많이 주목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못 받고 있는 게 좀 아쉽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5.18 뭐 북한군이 왔네 뭐 이런 음모론과 이런 거에 좀 결별을 해야 될지 4.3 사건도 이제는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좌우할 것 없이 좀 이거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운동권 노래로 운동가요로 잠들지 않는 남도 네. 이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게 4.3에 관한 얘기인 거를 굉장히 뒤늦게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거를 먼저 부르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제 제주도 답사를 가서 현장의 모습들을 보고 조금 또 이제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이제 편하게 여러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간 역사 박광일 역사작가와 함께 우리 역사에 새겨진 상처 4.3 사건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거는 좌우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정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광일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